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활동비는요, 주의해야 될 항목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활동비로 써야 되는 그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연구활동비로 마치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비로 써야 되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연구실 보안 및 안전관리비로 쓰시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ADT 캡스, 그죠? 연구실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ADT 캡스를 사용하고 그 캡스 수수료를 연구활동비로 계상을 하시는데, 여기 연구활동비를 계상하는 사용 용도에 그게 없어요. 근데 간접비를 미리 말씀드리면,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에 보게 되면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가 간접비 사용 용도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에요. 즉, 연구활동비로 마치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간접비로 써야 되는 항목.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를 많이 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해외 또는 국내 가서 부스도 개설합니다. 부스도 개설해서 그 부스 개설 비용, 해외도 많이 가시고요, 박람회. 자, 그랬을 때 연구활동비에 국외여비로 처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 밖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질의를 하는데, 그게 연구활동비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전시회 참가 목적이 연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시회 박람회까지 연구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목적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홍보를 위한 거다. 아니면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사업화를 위해서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참가를 했다. 만약에 사업화를 위해서 갔으면 연구하고 아예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 대상이 안 될 수 있고요. 근데 사업화가 아니라 결과물을 홍보하러 간 거면 연구와는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연구비로는 집행이 될 수 있겠으나 홍보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문화활동비로 쓰셔야 됩니다. 간접비 항목에, 성과활용 지원비 항목에 과학문화활동비라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구활동비로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이 사용 용도로 쓰는 건데, 첫 번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연구개발 하고 나면 특허 출원하실 겁니다. 그 특허 출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대 비용, 변리사 수수료, 인지대 관람료, 이거는 간접비로 집행하셔야 돼요. 성과활용 지원비로 집행하셔야 되는데, 자, 특허 출원을 할지 말지 사전에 변리사 사무소에다가 컨설팅 받은 경우가 있죠. 이거 특허 출원 할까 말까 사전 컨설팅, 이게 바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특허 출원과 관련된 직접비와 부대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을 하여야 하나, 혹시라도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쓰시면 된다. 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게 있는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 세 가지 항목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기술 도입비는 뭐겠습니까? 연구에 필요한 특허권이나 라이센스를 누군가로부터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우리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게 기술 도입비예요. 특허권 사와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용비는 뭐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연구하실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뭐냐면 임상시험 분석같이 연구하고 연관된 어떤 용역을 외주해 줄 때, 그때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인데,
이 세 가지를 잘 보게 되면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내가 연구를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타인이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염없이 열어주면 연구는 누가 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그래서 직접비의 40%라는 캡을 씌웁니다. 적어도 외부 전문 기술을 받아서 연구는 할 수 있겠는데 직접비의 40%까지만 해. 만약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직접비의 40%를 초과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기술 도입비 특허권 사와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군가로부터 이용하면서 연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겠습니까? 역시 연구활동비이기 때문에 직접비 정의에 충족돼야 돼요.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당 과제만을 위한 클라우드여야지만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당 과제에도 사용하는데 우리 다른 기관의 다른 직원들도 다 사용해. 다른 과제에도 같이 사용해. 그러면 간접비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로.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료는 무조건 다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용이 가능한 거는 www.digital.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이 가능한 클라우드만 인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의비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하면서 외부 참석자가 오셨을 때 회의비를 집행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인데 회의비에 대한 집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법에서는 외부 참석자가 없는 회의비는 안 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부 참석자가 어디까지인지 중요하죠. 공동기관하고 유탁기관도 외부 참석자로 봅니다. 즉, 주관하고 공동기관 참여 연구원들끼리 회의비를 집행하고 주관기관에서 회의비 등록을 하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왜? 공동기관을 외부로 본다. 이 뜻입니다. 예, 거기까지가 회의비고 외부 참석자가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데 자,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외부 참석자를 오라고 했더니 우리 기관 앞에 있는 슈퍼마켓 사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회의비가 집행이 됐다? 안 됩니다. 그 외부 참석자가 역시 해당 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 분이 와야 돼요. 무슨 기술개발, 국토교통이기 때문에 국토교통과 관련된 무슨 기술개발을 하는데 갑자기 외부 참석자가 요리사님이 오셔요. 셰프님이. 그분 오시면 그분 외부 참석자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예, 외부 참석자의 자격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출장비. 자, 출장비는 회의비에서 이러이러한 규정밖에 없는지라 우리 기관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싶어. 그죠? 수당을 전문가 활용비 말고 회의 참석자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부 규정에 그게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내부 규정에. 그런데 참여 연구원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출장비는 뭐겠습니까? 국내외 여비. 예,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가셨을 때 출장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역시 출장비도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구기관 내부 규정대로 집행하셨으면 인정. 자, 여기서 회의비 등 연구활동비에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부 규정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연구개발 시작하자마자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과제를 쓰려고 그 규정은 인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은 연구기관 설립 이후에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용해온 또는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개정된 그 규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회의비에 대한 집행 한도가 없는지라 혁신법에서는 우리 내부 규정에 회의비는 1인당 10만 원씩 가능합니다라고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를 봤어요. 20만 원도 봤습니다. 1인당 회의비를 규정이 있나요? 그랬더니 규정 딱 주더라고요. 규정 날짜를 딱 보니까 과제 시작 이후에 만들었어요.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가 들어왔길래 이 회의비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계속 적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했냐면 현장을 갑니다. 자, 회의비는 이 과제만을 위해서 회의만 하진 않았겠죠. 그 기관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겠죠. 과거에도 회의비 과거에 수당 지급한 데요. 20만 원씩 회의비 집행했는지 봅니다. 장부를. 근데 20만 원씩 집행 안 했어요? 그러면 과거서부터 적용한 규정이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그 규정을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말 그대로 연구 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실 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하고 틀려요. 연구실 운영비에 있는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MS 오피스 등 구동 프로그램, 한글과 컴퓨터 그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고 연구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3D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설계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연구실 운영비인데 이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연구 인력 지원비라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하다 보면, 자, 계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연구 활동비의 세세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 직접비입니다.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참여 연구원들이에 대한 교육 훈련, 학회 세미나 참가비,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식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해당 과제와의 직접성, 두 번째 참여 연구원들한테만. 예, 참여 연구원이 아닌 사람이 세미나 갔거나 학회 참가했거나 초과 근무했으면 불인정.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돼 있는 자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학회비는 연회비까지 인정이 됩니다. 연회비. 근데 종신회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종신회비 인정이 안 돼요. 자, 앞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많이 쓰는 게 남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 이용해 가지고 연구기간 동안 이렇게 쓰는 거가 되게 많은데, 뭐 이런 챌린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무기한 약정을 하면 더 싸대요. 그죠? 기간 약정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 약정을 하면 더 싸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쓰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왜?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연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기간 밖의 비용은 연구비, 국가연구개발 연구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제한이 더 싸더라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뭐냐면 외국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 강사로 모시거나 연구자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시는 비용인데, 이 비용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해외 연구자 유치 비용을 쓰시려면 진흥원에다가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종합사업관리비라고 있는데, 모모 비영리기관하고 모모 대학에서 최근에 상시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종합사업관리비라고 하면서 막 연구활동비를 쓰면서 세세목을 이렇게 쓰시는데, 이 종합사업관리비는요, 인프라 조성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모든 사업별로 취지와 목적이 다 있어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만 종합사업관리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 사업 안 하면 이 종합사업관리비 쓰시면 안 돼요. 예, 이거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문헌구입비, 논문계제로, 인쇄복사 슬라이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활용하시면 인건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이다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택배비, 우편요금. 예, 택배비, 우편요금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택배비, 우편요금이어야 됩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없는 공공요금, 택배비, 우편요금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택배비, 우편요금 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낸 택배인지 소명 요청 들어갈 겁니다. 그게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택배비하고 우편요금은 소액의 금액인지라 정산시에 잘 안 보겠지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모든 택배를 연구부로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전부 다 체크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공공요금은 뭐겠습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게 공공요금인데요. ADT 캡슐은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영리기관이에요. 영리기관. 예, 그걸 마치 공공요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공요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문헌구입비. 연구와 연관된 책을 사서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단계 기간이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12월 15일 날 책을 30권을 사요. 예, 왜냐하면 문헌구입비 한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한도가 없으니까 12월 15일 단계 기간 종료 전에 15일 전에 책을 30권으로 샀다? 그러면 어떤 챌린지를 받겠습니까? 해당 문헌을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게 어떻게 보셨는지 소명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죠? 왜? 역시 직접비 정의. 예, 최근에 아이리스의 공공요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이리스의 답을 어떻게 하냐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공공요금만 연구활동비로 인정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공공요금이 뭐겠습니까? 어떤 연구시설 장비비의 그 시설 장비의 전기요금일 거라면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장비가 우리 과제만을 사용해야 되고 타 과제까지 같이 쓰는 장비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는 분명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라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연구활동비로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용도를 알았으니까 기준을 설명드리면 아까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무조건 쓰면 안 되고 직접비의 40%까지라고 얘기했고 회의비는 한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증빙이 다르다. 10만 원이 초과되면 회의록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고 10만 원 이하까지는 회의록은 아니더라도 내부 결제 문서에 회의 일시 장소 목적 참석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록에도 있어야 되고. 무슨 차이일까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예. 왜 근데 구분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최초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뭐가 있었냐면 회의록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 날인이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예, 내부 결제 문서나 회의록이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한도는 역시 내부 규정대로 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내부 규정대로 간다라고 하니까 내부 규정만 생각하고 무조건 회의록을 많이 써야지라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의록 집행하실 때 왜 뭐뭐 기관에서 1인당 3만 원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영란법에서 식대는 3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최근에 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아직 확정은 안 됐죠. 그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는 회의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출장비인데요.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체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우리는 내부기관에 여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우린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가 뭐예요? 소요되는 금액 그대로를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비로 적용할 때는 1대1로 매칭되는 증빙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쓴 금액 그대로 증빙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비로 지급되지 않는 거는 내부 여비 규정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일비, 식비, 숙박비는 정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비, 식비, 숙박비가 정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증빙을 일일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갔는지만 봅니다. 그리고 출장을 갔는지만 확인하고요. 예, 그러니까 실비와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출장비와 연구 인력 지원비를 매칭시켜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 인력 지원비는 학회 참가비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참여 인력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학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학회비를 연구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국내 학회인 경우는 국내 여비로 또 등록을 해요. 그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또 받아요. 그런데 학회비를 커리큘럼을 보니까 학회에서 식사하고 숙박을 제공해요. 학회에서 식사하고 숙박을 다 제공해요. 학회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내 여비에서 지급한 식비하고 숙박비는 이중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인정 처분 받아요. 그리고 출장을 갔는데 국외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보통 3박 5일 갑니다. 3박 4일이 아니라 왜? 1박은 기내에서 합니다. 기내 숙박, 기내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액으로 일비, 식비, 숙박비를 날짜대로 다 받아갔네. 기내 숙박, 기내 식비는 빼셔야 됩니다. 왜? 항공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내식 드실 때 돈 안 내고 먹잖아요. 그게 항공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연회비는 인정되는데 종신회비는 인정 안 된다라는 거 말씀 다 드렸고요. 예. 평일 점심 식대는 인정이 안 되는데 회의비는 별도입니다. 회의비라는 항목으로는 외부 참석자가 있을 때 회의비를 집행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취지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회의의 연장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식사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너 네 거 먹고 나 내 거 먹고 하지 않아요. 회의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회의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주고받아서 회의의 연장이기 때문에 식대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회의비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근무할 때 쓰는 점심 식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초과 근무 식대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초과 근무는 몇 시부터인데요. 근무 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한 걸 초과 근무로 봅니다. 어디서 나왔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국가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적용이 되지만 국가계약법도 적용이 됩니다. 왜? 전문기관이 공공기관하고 여러분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과근무 식대는 정규시간 이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함을 초과근무라고 하는데 초과근무 식대의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6시까지가 정규시간이에요. 6시까지가 정규시간인데 5시 40분에 카드 점표가 끊겼어요. 식대로. 말도 안 되죠. 예. 물론 6시 10분에 끊긴 거는 인정될 수 있어요. 먼저 드시고 야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5시 40분은 6시 전이에요. 초과 근무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식대가 먼저 집행돼요.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다고 했더니 우리 형제들한테 시킨 거래요. 우아한 형제들한테. 배달. 미리 시켜서 6시 이후에 드시려고 결제됐다 이거죠. 오케이입니다. 말 되잖아요. 예. 빨리 시켜야지 빨리 온다며요. 예. 형제들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는 동포애를 발휘해서 인정입니다. 형제들이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 화면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연구 활동비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중에 전문가 활용비라는 게 있는데 전문가 활용비 대상자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거래 인정이 안 된다고. 수행기관 간 거래도 인정이 안 된다고. 근데 전문가 활용비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연구를 하는데 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 근데 내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대학교 교수님, 훌륭한 교수님들 많은데 타 대학 교수님한테 꼭 자문을 받아야 되나?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래서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는 최소 부서 단위가 틀리면 인정이 됩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최소 부서 단위가 뭐겠습니까? 랩이 틀리거나 단과가 틀리거나 학과가 틀리면 당연히 최소 단위 부서 틀린 겁니다. 다른 랩 교수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랩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소 부서가 틀리면 같은 수행기관이라더라도 괜찮다. 전문가 활용비가. 근데 영리기관은 안 됩니다. 영리기관은 회사 내에 다른 부서 사람도 전문가 활용비가 안 돼요. 우리는 연구부서인데 생산부, 마케팅부, 재무부서에 전문가 활용비를 좀 받아야지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니까 안 됩니다. 같은 기관 소속이면 안 돼요. 영리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최소 단위 부서를 따지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항목은 소프트웨어 활용비에 대한 요건인데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해외에 누군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연구에 사용할 때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많이 쓰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계약일이 단계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돼 있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2개월 전까지. 왜? 연구시설 장비비처럼 소프트웨어 활용도 최하 2달은 연구기간하고 써야지 인정하겠다. 2달은 연구기간 내에 써야. 그래서 2개월 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 라이센스 계약 기간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 단계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1년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해당 과제기간 내니까 6개월분은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 6개월은 과제기간 종료 이후에서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쓸 때 최소 계약 단위를 확인합니다. 최소 계약 단위를 확인해서 1년 단위로밖에 계약이 안 돼. 그러면 초과된 부분도 인정합니다. 이해가 됐죠? 월 단위로 계약이 가능해? 그러면 과제기간 끝나는 월까지 계약을 하셨어야 돼요. 따라서 최소 이거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구활동비 쓰다 보면 뭐 임상책임보험이나 기타 책임자 보험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 보험 기간도 최소 보험기간 계약 단위가 1년으로밖에 안 되면 초과되는 것도 인정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최소 계약 단위를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연구활동비 다 말씀드렸고요. 예. 연구활동비에 대한 증빙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용도별로 증빙이 다 틀린데 기본적으로 공통증빙이 뭐냐면 내부 결제 문서,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전표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인 적격증빙, 그 다음에 각 성격에 따른 결과 보고서들이 있을 겁니다. 뭐 기술 도입비를 썼으면 기술 도입 계약서가 있겠고 검수조서가 있겠고 전문가 활용비를 썼으면 전문가 이력서와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 내역서가 필요하겠죠. 왜? 이력서는 해당 사람이 전문가인지 보려고 자문 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자문인지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역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과제의 연관성을 체크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예,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런 질의가 옵니다. 전문가란 꼭 개인이어야만 되냐? 어떤 기업은 전문가 활용비 대상이 안 되냐? 질의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어야만 되냐라는 거야. 전문가는 기업도 가능합니다.
예, 기업도 전문가 역할이 가능하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학사 과정에 있는 대학생을 전문가 활용비로 쓰겠대요. 전문가일까요? 그때는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학사한테 충분하게 어떤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문가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들은 조언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전문가 활용비 자체가 인정 안 됩니다. 그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직접비 정의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자, 회의비에 대한 증빙은 10만 원이 초과되느냐 이하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학회 참가비에 대한 증빙을 강조드리는데 학회 참가비와 여비에 대한 증빙입니다. 출장비를 이용했을 때 항공이나 승차, 철도를 이용했으면 꼭 승차권이 있어야 됩니다. 승차권 없으시면 안 돼요. 카드 매출점표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카드 매출점표만 있으면 누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승차권이 꼭 있어야 되고요. 항공권도 마찬가지고요. 티켓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학회 참가비는요. 학회에 참가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카드 점표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학회 참가 확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학회 참가 확인증에는 참석자 이름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참가했음을 확인한다라고 꼭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학회 참석 확인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계약서도 중요하고 계약서는 왜 그러냐면 계약 날짜 때문에 그럽니다. 단계 기간 2개월 전에 종료 2개월 전에 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사진이 중요합니다. 캡처 화면. 예,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라이센스를 사용하는지 꼭 해당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화면을 보여서 캡처 찍어서 사진을 증빙하십시오. 그게 해당 과제와 연관된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설계 프로그램을 캐드캠이라고 하죠. 캐드캠. 캐드캠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용하는데 과제를 아무리 봐도 캐드캠이 사용할 일이 없어. 우리가 연구개발 계획서를 계속 봤는데 캐드캠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캐드캠을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썼어요. 근데 그 회사의 업태 종목을 봤더니 건축사 사무실이야. 그러면 자기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쓴 거죠. 해당 과제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소프트웨어인지를 분명히 소명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비는 당연히 여비 규정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비 기준을 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여비 규정이 없으면 실비로 간다라는 말씀 드렸고 국외 여비에서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라고 국외 출장을 가셔서 일정표예요. 일자별로 무슨 일을 했고 어디 갔고 누가 무슨 일 했는지 일정표, 업무일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없으면 연구 과제와 연관된 국외 출장이 아니라 외유성 출장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출장인 경우에는 국외 출장 결과서가 매우 중요한 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검수설치 완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고 연구실 운영비 중에 강조드릴게요. 다시 한번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소모성 물품 비용은 못 씁니다.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비용, 사무용품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환경 유지비 이렇게 용도로 쓰는데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소모성 물품 비용은 아예 사용 금지입니다. 소모성 물품 비용 대표적으로 최근에 IDC에서 답변에다가 아예 기재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탕비실용 물품을 소모성 물품 비용으로 간주한답니다. 엄마 손파이, 컵라면, 각종 캔디, 젤리 이런 거 손님 오실 때 접대하려고 구입한 목캔디 이런 것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수 전부 다 소모성 물품 비용으로 간주돼서 영리기관은 안 되고 사무용품비는 돼요. 연구실 운영 활용 계획은 없어도 돼요. 영리기관도.
그러면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비를 쓰면서 별지서식 4호에 해당되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을 제출하는 항목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하고 연구환경 유지비,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쓸 때는 그 계획안에 있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계획안을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승인을 득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계획안에 없는 거는 인정 안 돼요, 영리기관. 그리고 계획안에 있는데 연구실 운영비를 1,000만 원 쓰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증액이 돼요. 1,200만으로. 그것도 승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품목이 바뀌어요. 그것도 승인 받으셔야 돼요. 계획안은 제출했는데 A라는 품목으로 살려고 했는데 B라는 품목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승인 받으셔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TV를 사게 되는 게 품목이 바뀌는 건데, 자, 노트북을 2개 사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3개로 수량이 증가됩니다. 그것도 승인 받으셔야 돼요. 즉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안이 제출돼야지만 영리기관은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와 연구환경 유지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승인을 득해서 제출하셔야 하고,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연구실 운영비의 총 금액이 증가하거나 품목이 변경되거나 어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비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됐을 때 내부 규정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구실 운영비. 자, 사무용품비는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의사항입니다. 매월 사무용품비를 이렇게 사요. 1월분 50만 원, 2월분 50만 원, 3월분 50만 원, 4월분 50만 원. 거래명세서를 봤더니 복사용지 3박스, 무슨 펜, 형광펜 매월 똑같습니다. 그 사무용품비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명 결과에 따라 나오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어떻게 소명 요청이 들어가냐면, 자, 매월 똑같이 사신 이 사무용품이 단계기간 종료 전까지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게 소진됨을 소명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볼펜 하나 겁나 오래 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시스템으로 정산을 해요, 요즘은. 근데 볼펜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복사용지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소명 요청해서 만약에 소명 안 되면 불인정 처분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용품비도 해당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종료기간까지 소진된 만큼만 집행을 하십시오. 복사용지는 요만한 게 500장짜리가 5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박스에 2,500매입니다. 10박스 사면 25,000매인데요. 25,000매를 무슨 용도로 썼는지 물어봅니다. 나중에. 더불어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복사용지를 2만 장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쇄 및 복사 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연구활동비에. 뭐에 썼는데요? 그랬더니 최종 보고서 인쇄 및 복사할 때 썼는데요. 그럼 이 복사용지는 뭐에 쓰는데요? 최종 보고서 쓰려고요. 말이야 막걸리야. 예. 이런 겁니다. 예.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쓴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걸 강조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야근식 때는 초과근무식 때인데 아까 시간을 말씀드렸고 증빙을 말씀드리는데, 초과근무 대장이 꼭 아니더라도 ADT 캡스를 통해 가지고 초과 출퇴근 시간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그 자료도 증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도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해외 연구자는 사전 승인 사항이고 클라우딩 컴퓨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인정 사항입니다. 지식재산 창출활동비의 불인정 사항은 뭐냐면, 특허 출원과 관련된 직접비를 연구활동비, 간접비를 써야 될 걸 연구활동비를 쓰면 불인정 처분 된다라는 내용이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했는데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중에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를 많이 합니다. 연구개발 기관, 주관기관이 공동기관한테 시험 분석 검사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면 수행기관 간 거래, 아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 해당돼서 불인정 처분을 많이 받는다라는 내용을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 회의비인데요. 외부 참석자가 없는 회의비 인정이 안 되고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인데 이거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를 불인정하겠다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분명히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보세요.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를 불인정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내가 좋아하는 참이슬하고 처음처럼이 들어가 있는 회의비 그 금액 전체가 불인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혁신법 매뉴얼을 3월 달에 수정하면서 혁신법 매뉴얼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그런 경우에 그 주류비만 불인정한답니다. 그렇게 바꿨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매뉴얼을 개정했는데 이걸 안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류가 들어가면 그 주류만 불인정하랍니다. 예, 말도 안 되죠. 유흥성이면 다 불인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건의해갖고 바꿔버릴 거예요. 다시. 예. 다음은 이제 국외협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는 국외협의 외유성으로 간주돼서 불인정될 처분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를 다 어기면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대면 회의 시 식대가 인정됩니까? 회의비가 인정됩니까? 이게 뭐냐면요. 화상회의 시에 식대 지급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비에서 식대가 인정되는 것은 같이 얼굴 보면서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상회의 끝난 다음에 식대는 인정이 안 됩니다. 화상회의 끝난 다음에 도시락 시켜놓고 다시 화상 틀어놓고 각자 도시락 집에서 먹어가면서 회의를 했다? 그거 입증되면 인정돼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 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만이 아니라 등록 가능한 걸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된 게 아니라 등록 가능한 클라우딩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 재료비로 들어갈 건데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역시 뭡니까?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 임차까지 가능해요. 렌트도 가능하고 운영, 유지, 보수비도 가능한데 요거 중요합니다. 운영, 유지비. 자, 이 운영, 유지비라고 했더니 우리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연구비로 집행해요. 왜?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운영 유지비, 수리비가 인정이 되려면 해당 장비가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장비입니까?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이거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는 우리가 연구에 쓰려고 구입한 장비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 수리비는 인정이 되겠죠. 또는 현물로 제공된 장비. 현물로 제공된 장비는 내가 현물로 이 장비를 쓰겠다고 이미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장비에 대한 수리비 인정된다라는 거고. 자, 그거 말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게 되면 연구기관의 보유 장비 현황표 쓰도록 돼 있죠. 보유 장비 현황. 그 보유 장비는 뭐냐면 내가 현물로 제공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과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리스트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연구과제에 쓰겠다고 한 리스트니까 거기에 열거된 장비에 대한 수리비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거기에도 없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는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구입, 설치, 임차비까지는 다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비로 시설 장비비를 쓸 때 주의할 항목이 뭐냐면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3천만 원 이상이냐 3천만 원 미만이냐에 따라서 취급하는 바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3천만 원 이상인 장비는 별지 서식 1호인가 2호에서 관리하죠.
3천만 원 이상이면 연구시설 장비 활용관리 계획안 별지 서식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별지 서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뭘 사겠다고 했어. 근데 A라는 걸 3천만 원 이상짜리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천만 원 이상짜리 B로 바꿔. B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겠다고 해놓고 안 사게 되거나, 아니면 사겠다고 하지도 않고 새로 살라고 하거나 3천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런 경우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맘대로 변경이 안 되죠.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자, 거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면 3천만 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하겠죠. 3천만 원이 뭐로 구성되는지를 알아야지 3천만 원을 따져볼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취득가액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취득가액 플러스 부가세, 제세 공과금까지 합친 금액으로 따져요. 3천만 원 여부를. 거기 플러스 운반비, 설치비, 검수비 등의 제반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넘으면 3천만 원 넘는 겁니다. 운반비, 설치비, 검수비 등 제반 부대 비용,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넘으면 공교로워져요. 자, 나는 2,900만 원짜리 샀는데 세금 고려 안 하고 2,900만 원인 것만 생각하고 공급 가액으로 생각해서 승인 안 받았다? 세금이 290만 원입니다. 그거 합치면 3,190만 원이에요. 이미 넘어갔어요. 불인정 처분 돼요. 자, 그러면 세금까지 합쳐서 2,900만 원이야. 그런데 운반비가 100만 원 들어가. 그럼 운반비 합치면 3천만 원이네. 딱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것도 승인 받았어야 돼요. 자, 그럼 운반비까지 합쳐서 2,900만 원이야. 근데 설치비가 150만 원이 들어갔네. 그럼 설치비까지 합치면 역시 3,050만 원. 또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운반비, 설치비까지 다 합쳐서 2,900만 원이야. 근데 나중에 검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와서 검수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150만 원이야? 그러면 검수비가 또 추가돼서 3,050만 원. 이해됐죠? 예, 그렇게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을 따지면 되고, 자, 3천만 원을 따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2개월입니다.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뭐까지 끝나야 된다? 검수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가 아직 안 되고 외국에서 외자 구입했어요. 인보이스 받아서 연구비로 집행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태평양에 배에 아직 있어요. 2개월 내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불인정. 예, 인도 됐어요. 인도는 12월 30일 날 종료되는데 10월 말까지 인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9월 30일 날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 일자 딱 봤더니 9월 30일이야. 2개월 전에 인도 됐으니까 끝났네. 근데 나중에 검수 완료 확인서를 보니까 11월 15일 날 검수가 완료됨. 이렇게 됐으면 2개월 못 지킨 겁니다. 예. 2개월 전까지 검수까지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강조드린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증빙으로는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 외자 구매하고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를 강조드립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에는요, 설치된 내역에 사진이 찍혀야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를 사진 못 찍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다면, 가공이 아니라면. 그럼 사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이 있어야 될 거고, 외자 구입인 경우에는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수입 신고 필증이 있으면 될 것 같고, DHL이나 페덱스로 날라왔어요.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운송장. 예, 배달을 증명하는 자료가 송장입니다. 송장. 운송장을 증빙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노트북하고 PC에 대한 이 질의 내용을 해설해 드릴게요. 자, 연구시설 장비비에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노트북하고 PC를 구입했는데 연구시설 장비비로 봐야 됩니까? 연구실 운영비에 사무용 기기로 봐야 됩니까? 이거 질의를 많이 하는데 단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해당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해당 과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라면 노트북하고 PC는 연구시설 장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노트북과 PC가 서버용으로 쓰거나 이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전문가용 컴퓨터, 서버급 컴퓨터, 즉
고사양의 특수 목적용 컴퓨터고 일반 사무용 컴퓨터가 아니라면 그거는 연구시설 장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하고 PC라면 연구실 운영비로 쓰면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왜요? 일반 사무용으로 분명히 쓴다 그러면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쓸까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반 사무용으로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할 텐데 그러면 직접비 정의에 충족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실 운영비가 아니라 연구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데 여러 과제를 관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간접비 중에 연구 지원비에 기간 공통 경비를 썼어야 될 겁니다. 이해됐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연구 재료비는 말 그대로 내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각종 부품, 재료, 시약 이런 걸 살 수도 있지만 시제품, 시작품을 위한 것도 연구 재료비를 씁니다. 시제품, 시작품. 시제품, 시작품을 위해서 연구 재료비를 쓰는데 특히 시제품, 시작품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구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용도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시제품에 만드는데 부품으로 썼대요. 시제품 몇 개 만들었는데요? 1000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디 있습니까? 다 부셨죠. 시제품이니까. 시작품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소명을 하시면 상당한 심각한 챌린지를 받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심각한 행정적 절차가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제품 연구 재료비를 너무 과다하게 쓰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요겁니다. 연구 재료비는 연구기간 종료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연구시설 장비비처럼 2개월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 구매한 연구 재료는 연구기간 종료까지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소진돼야 됩니다.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재료비는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연구기간 마지막 달에 과다하게 구입한 연구 재료에 대해서는 이 연구 재료가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소진됨을 소명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걸 강조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증빙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불인정 기준은 제가 얘기한 걸 지키지 않은 거 그렇게 똑같이 열거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는데 요거 주의하십시오. 주간 연구개발 및 공동 연구개발, 유탁 연구개발 즉 연구개발 기관 간의 상호거래 연구재료비 주의하십시오. 특히 주간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유탁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 이 거래가 많습니다. 유탁기관이 생산하고 있는 재료를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가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판매처이거나 독보적 배타적 기술이 있어서 전문기관의 사전에 승인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기관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드리고요. 자, 유탁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이것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대학교가 유탁기관입니다. 대학교가 유탁기관이면 대학교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유탁과제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본답니다. 과세거래로 보기 때문에 대학교가 유탁기관이더라도 그 유탁과제를 수행하는 순간에 연구 용역을 수행한 거로 간주한답니다. 국세청에서. 따라서 유탁연구개발비를 수령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매출 부가가치세를 연구활동비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대학교가 유탁기관이라면 비영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과세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세법 시행규칙 32조에 따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32조를 보게 되면 신기술 또는 신학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위탁과제라고 해도 면세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술 신학문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 입증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연구개발 책임자가 이거 신기술이야 내 거 안 됩니다. 주관기관이 신기술 주장하니까 공동 책임자가 이거 신기술 맞아 이것도 안 됩니다. 위탁 책임자가 이거 신기술 맞다니까 이것도 안 돼요. 예. 즉 수행기관의 책임자들이 인정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해당 과제의 전공 분야인 교수님으로부터 신기술 신학문의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득하면 인정해 줍니다. 더불어 교수님 말고 우리 기관은 내부적으로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열어서 그 검토위원회 결과 신기술 신학문의를 한다라는 결과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즉 내가 주관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신기술이야라고 한다는 건 인정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신기술 신학문이 아니면 과세거래이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집행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유탁까지는 끝이고요. 국제공동연구개발비하고 연구개발 부담금인데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하고 외국에 소재한 기관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그거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협약 당시에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하면 인정이 되는 건데 아무나 국제공동 연구개발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문기관에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연구를 하다가 외국기관하고 일해야지 그러면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협약 당시에 처음부터 돼야 되는데 이 국제공동 연구개발비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증빙은 뭐냐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계약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산을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 국제공동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혁신법 규정에는 계약서하고 이체 확인까지만 하랍니다. 이체 확인까지만 하고 그쪽 기관에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재반 증빙 확인까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고 아이리스 답변은 뭐라 그러냐면 전문기관의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정함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 전문기관의 간사님이 이거는 상대방 증빙을 내가 다 봐야겠다 그러면 증빙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 그 증빙을 요청하지 않고 이체 확인증하고 계약서만 인정을 하더라도 주관기관, 한국 쪽 기관에서는 자체감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 기관이 똑바로 썼다라는 확인서, 예, 증빙을 안 보더라도 자체감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두 번째,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시점하고 실제 이체를 하는 시점과의 환율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승인을 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 맘대로 변경된 거를 집행해도 되는지 이게 이슈가 됩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환율 차이로 인한 금액이 변동됐을 때는 통보사항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체 변경 사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조건 쓰시면 자유롭게 쓰라는 게 아니라 통보는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다 변경 등록은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구개발 부담비라고 있는데 연구개발 부담비는 첫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본 사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기관은 못 써요 이거. 그리고 기본 사업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기본 사업비 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 사업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본 사업비는 별도로 회계법인 선정해가지고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본 사업비 정산 업무를 따로 합니다. 거기에만 연구개발 부담비가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 국제공동 연구개발 다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증빙자료인데 역시 계약서하고 계좌이체 증명인데 그 외에는 없어요 증빙이. 예, 근데 그 한국 기관에서 자체 감사 확인서 있어야 되고 전문 기관이 사정에 따라서 상대방 외국 기관에 사용한 집행 내역 모두 일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예,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교시가 여기까지로 지금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2교시를 웬일이야 정시에 딱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자 지금이 25분이에요. 그래서 5분만 딱 쉬고 30분부터 딱 30분간 간접비 심플하게 FAQ 하면서 5시 5분 전에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